생각 좀 해봤어요? 뭐가 기록으로 남겨야될지? 다음 주까지 생각해보기. 다음에 여러분 자료는 이제 BRM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재를 잠깐 보시면 교재의 38페이지 교재 38페이지에 중간에 업무관리 시스템의 과제 관리와 문서관리 기능 그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써있어요? 이주원 시스템과 온나라 업무관리 시스템은 과제 관리와 문서관리가 핵심이다. 그래서 이 문서관리를 얘기한 거는 아까 문서관리 카드를 얘기했잖아요. 그 카드에 특히 경로부에 뭐 1.0, 2.0을 추가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 결제 과정 뭐 이런 거에서 많은 사람의 아이디어를 더 덧대게 하려고 했던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돋보이고요. 과제 관리가 또 하나 핵심이라고 했는데 과제 관리 카드 만드는 걸 봤잖아요. 근데 카드를 만들기 전에 뭐가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과제라는 게. 그래서 그 구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른쪽 페이지 39페이지에 보면 정부 기능 분류 체계라고 불리는 게 있다. 근데 영어로는 BRM이라고 불러요. 비즈니스 레퍼런스 모델의 약자예요. 비즈니스 레퍼런스 모델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비즈니스 레퍼런스 모델을 번역하면 이게 정부 기능 분류 체계냐 그렇진 않죠. 좀 다르긴 하지만 이 BRM이라는 용어 자체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정보기술 아키텍처에서 나온 거예요. 정보기술 아키텍처. 정보기술 아키텍처가 어떤 기관의 정보기술에 관련된 구조를 전부 보여준다. 근데 정보기술이라고 하는 게 너무 한정적이어서 EA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했죠.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그래서 전사적인 어떤 구조를 보여주는 거다. 근데 그 구조에는 아키텍처가 4개가 들어간다고 했죠. 맨 위에는 무슨 구조? BA, 비즈니스, 어떤 업무를 하는가. 그 다음에 DA, 뭐 그 순서는 어디는 AA를 먼저 얘기하기도 하고 어디는 DA를 먼저 얘기를 한다니까 그건 오케이. 근데 DA를 먼저 얘기하는 게 더 좋기는 해요. 그래서 그 업무를 하는데 어떤 정보를 이용하거나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AA는 애플리케이션이니까 뭐 그런 응용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거 시스템을 써서 그 데이터들을 그렇게 처리한다. 그 다음에 맨 밑에가 TA. 그래서 테크놀로지 기반이 뭐냐? 그 하드웨어, 네트워크 이런 거는 어떻게 구성해서 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 BA에 이게 BRM이니까 BA랑 좀 친할 것 같잖아요. BA는 비즈니스 아키텍처인데 BRM은 비즈니스 레퍼런스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약간 근사하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참조하라고. 그래서 레퍼런스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정부 기능 분류 체계를 비즈니스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겠어요? 정부가,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 기능을 분류 체계로 미리 만들어 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고 나서 그 업무 기능 전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기관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기도 부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통일부는 통일 관련된 업무를 할 거 아니에요. 통상부는 외교에 관련된 거나 통상에 관련된 걸 할 거 아니에요. 교육부도 교육에 대한 일을 할 거고요. 그 모든 업무가 하나의 정부기능 분류체계에 다 들어가 있고 각 부처는 조직이잖아요. 각 조직은 거기에 일정 부분들을 가져다가 수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조직에 BA가 있겠죠. BA가. 그 BA들을 만들 때 이 BRM을 참조해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원래 취지예요. 어쨌거나 그런 이제 BR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BRM은 그 아래쪽에 30페이지 아래쪽에 그림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 체계를 만들어 놨다는 건데 일단
모든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기능별로 분류를 했다. 몇 레벨로? 6레벨로. 그래서 1레벨은 이름이 뭐예요? 정책 분야, 2레벨은 정책 영역, 3레벨이 대기능, 4레벨이 중기능, 5레벨은 소기능, 마지막 레벨이 단위과제. 아까 단위과제 봤었잖아요. 이 단위과제까지 쪼갠 다음에 그럼 이 단위과제를 어떤 부처에 어떤 처리과가 수행한다까지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그 조직에 속한 사람이 온나라 시스템에 로그인했을 때 그 단위과제 리스트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됐어요? 자, 단위과제까지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단위과제를 어느 조직에, 그러니까 어느 부처에 어느 팀이 수행할 것인지를 다 할당을 배정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과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업무관리 시스템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우리 과에 배정된 단위과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단위과제가 우리 과에 할당되어 있구나, 뭘 처리해야 되는구나 볼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기능별 분류 가장 기본 분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목적별 분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단위과제 카드 만드는 거는 자세히 봤는데 관리과제 카드 만드는 거 제가 스킵했어요. 넘어갔어요. 근데 그 관리과제가 이 목적별 분류에 있는 거예요. 목적별 분류는 레벨이란 말을 쓰진 않지만 어쨌든 임무 및 비전이 있고 정책 목표가 있고 성과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과제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그 하위에 보니까 단위과제 밑에는 단위과제 카드가 있고 관리과제 밑에는 관리과제 카드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그 카드를 뺀 나머지 이 전체 내용은 BRM 시스템에 들어있는 정보예요. BRM 시스템은 행정자치부가 관리해요. 행정자치부가 관리한 하나의 서버가 있고요. 그 시스템 안에 이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단위과제 카드, 관리과제 카드는 어디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업무관리 시스템에 만드는 거예요. 업무관리 시스템은 몇 개예요? 각 기관마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BRM 시스템은 몇 개? 한 개. 딱 한 개. 행자부가 관리하고 있어요. 거기 다 모든 부처의 단위과제 정보가 다 그 시스템에 모여져 있어요. 그리고 각 부처들은 각각의 업무관리 시스템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부처에, 우리 처리과에 할당된 단위과제들이 뭐가 있지? 이를 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스템적으로는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BRM 시스템으로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부처에 관련된 단위과제 리스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단위과제를 수정하거나 바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 단위과제를 보고 우리 올해 이 과제를 수행해야겠어 그러면 카드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카드는 업무관리 시스템에 만드는 객체예요. 카드는. 그래서 카드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업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BRM이 어떻게 생겨보는 거 궁금하잖아요. 제가 또 열심히 찾아봤죠. 이 제 홈페이지에 8번째 그 게시글에 보면 2015년 중앙행정기관 기능분류체계 찾은 거 올려놨거든요. 자, 그 중에 뭐 목적별, 기능별 2개가 있잖아요. 그럼 기능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좀 전에 기능별 분류체계 몇 레벨로 정의되어 있다고 했어요? 기능들이 6레벨. 근데 이걸 엑셀을 열어봤더니 아쉽게도 위에 3개밖에 안 보이죠? 원래 맨 처음에 이 BRM을 만들기 시작한 게 2004년도였어요. 그래서 이 BRM이라는 걸 만들고 있구나를 알아챈 게 2004년 말쯤이었어요. 첫 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대통령 비서실에서 뭔가 연구가 시작이 됐고 거기로 참여를 하게 됐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 만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구조를 이렇게 BRM이라는 걸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다 공표해 주려고. 우리 정부가 이런 일을 이렇게 수행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6레벨까지 원래 다 오픈하려고 했던 건데 어쩌지 하다 보니까 3레벨까지만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각 기관별로 6레벨까지 BR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줘요. 그리고 원래는 우리 기록관리 법령에 기록관리 기준표를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기록관리 기준표가 단위과제별 뭔가를 하는 거라서 단위과제까지 다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3레벨까지만 보여줄 게 아니라 전체 다를 그냥 공시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3레벨까지 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이 이런 데이터들 궁금하잖아요. 이게 정책 분야가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까지. 벌써 17개? 17개? 그러면 뭐 그중에 만약 사회복지 하나를, 공공시설 볼까요? 요즘 공공시설 중요하잖아요, 그죠? 세월호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딱 들어가 봤더니 공공질서 및 안전이라고 하는 정책 분야의 정책 영역이 경찰, 법무 및 검찰, 안전 관련 해경 뭐 이러네요. 그 중에 뭐 갑자기 해경이 궁금하시네. 해경 했더니 대기능의 장기관리부터 뭐 이런 게 있네요. 저는 이제 이거 오늘 여러분한테 이거 보여주려고 아까 낮에 이거 들어가서 보다가 좀 실망스럽긴 했어요. 이게 이제 분류명들이 좀 이렇게 딱 와닿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균형도 잘 안 맞더라고요. 나중에 한 사회복지 쪽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회복지 쪽에 들어가보면 이게 레벨이 잘 안 맞아. 그리고 과학기술 쪽도 들어가 보니까 뭐 레벨이 안 맞아. 과학기술 쪽에 뭐 정책 뭐 이런 거 지능 뭐 이런 것도 갑자기 문제라고 이런 거 나오고 좀 마음에는 안 들었어요. 근데 히스토리가 있어요. 원래 2004년도에 말 그대로 어묵이는 분류 체계로서 이제 BRM을 만들다가 2006년도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정부의 이제 큰 시스템 중에 하나가 예산 회계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예산 배정하고 돈 얼마 썼고 뭐 쓴 거 다 입력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이라고 디브레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가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예산 항목들을 관리하려면 뭔가 분류체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막 분류체계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우리 BRM 만들고 있는데 우리 예산 때문에 분류체계 만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차피 전 정부에 적용할 뭔가를 만들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 분류체계가 두 개가 막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두 개의 시스템에 막 서로 다른 분류체계가 적용이 되면 되게 헷갈릴 것 같다. 그래서 분류체계를 이론화해야겠다라고 합의는 됐어요. 그래서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너무 레벨이 다른 거예요, 서로. 그래서 좀 굉장히 고난에 찬 과정을 거쳐서 다 합치지는 못하겠고 1, 2, 3레벨까지는 그래도 이론화하자. 그래서 정책 분야, 정책 영역, 대기능까지는 통일시킬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 기능상으로는 작은데 그래서 단위과제인데 예산을 엄청 쓰는 단위과제가 있어요. 그럼 예산상으로는 분류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상위 분류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업무 자체로는 사실 뭐 아웃소싱해서 돈 팍팍 쓰는 거 그러면은 한 개인이 수행하는 일 정도 수준인데 예산을 많이 쓰거든. 근데 예산 항목으로는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중분류나 뭐 무기분류로 가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서로 악의가 안 맞는 거예요. 업무의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하고 돈의 규모로 자르는 거하고 안 맞고 어떤 일은 예산이 거의 안 드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분류 중에는 사용되지 않는 게 여기는 또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로 조율하기 쉽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힘들었어요. 그런 과정을 이제 보게 되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능 분류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하게 수행해야 될 업무들을 종류별로 이렇게 잘 자른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엑셀을 볼까요? 목적별 분류. 자, 아까 목적별 분류의 교과서에 그 목적별 분류 옆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연두보고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 분류다.
뭔가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5년 재임 기간 동안에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과제가 있다. 또는 새로운 장관이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과제가 있다. 그런 거는 원래 늘 하던 일이지만 강조점이 어딘가에 방점이 따로 찍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 CEO가 더 참여로 볼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런 목적별 분류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볼 것들에 이렇게 분류를 따로 잡아서 그걸 수시로 이제 확인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드는 과제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보니까 목적별 분류를 현재는 기관별로 해놨더라고요. 아까 기능 분류는 기관별로 되어 있지 않죠. 당연히 전체 조직과 상관없이 기능 분류이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보니까 기관별로 아마 제출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임무, 전략 목표, 성과 목표까지 제출하게 했던 것 같고 이 하위의 관리 과제까지는 이제 여기서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제 이 하위에 필요하다면 관리 과제를 만들어서 실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아까 이제 온나라 업무관리 시스템에서는 단위 과제라고 하는 거는 그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다 포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관리 과제는 특별한 거잖아요. 특별한 거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뭐 느낌상으로 얘기한다면 20, 30%의 어떤 방점이 찍힌 그런 과제들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 윗분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목적별 분류에 따라서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그 과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그래서 아마 목적별 분류를 통해서 많이 보고 싶어 할 것 같고 그냥 뭐 팀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죠? 뭐 여러 가지 일이 다 같이 잘 돼야 되니까 이 기능별 분류 체계를 통해서 그 과제 진행 상황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뷰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40페이지, 교재 40페이지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구분해야 될 거는 단위 과제와 단위 과제 카드는 다르다는 거. 지금 엑셀에서 본 이런 그 데이터들은 어디서 뽑은 거예요? BRMS, 그러니까 BRM 시스템에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3레벨까지 지금 여러분이 못 보지만 4레벨, 5레벨, 6레벨에 대한 내용도 그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말단에 6레벨의 단위 과제 정보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위 과제 카드는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요? 업무관리 시스템, 온나라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때 얘가 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단위과제 정보를 보고 이 단위과제에 해당하는 업무를 나 수행할 테야 이렇게 만든다는 뜻이죠. 이것이 합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단위과제 하나가 있는데 그 단위과제 수준의 어떤 일이 있는데 뭐 이런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특정 사업을 하는데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싶어. 되게 어떤 일을 하면 이게 뭐 도로 건설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뭘 할 때 이게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가 해서 환경영향 평가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공사를 하든지 뭘 했을 때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저 단위 과제가 있을 때 저 단위 과제를 수행하는 조직이 딱 하나만 존재할까요? 언뜻 생각해보면 환경부도 저런 걸 할 것 같고 국토부도 할 것 같고 지자체도 자기네 지역에서 뭔가 있을 때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산하 연구기관들이 많아요. 환경영향평가원도 있고 여러 조직들이 저런 업무 수행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단위과제고 이게 BRM에 정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관들은 여러 기관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환경부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우리도 이런 일을 해 라고 카드를 만드는 거죠. 우리도 이런 일을 해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을 해 카드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게 원래 구상한 거예요. 그럼 이걸 카드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2016년이면 예를 들면 2016년 동안 환경부에서 수행한 환경영향평가 내용 여기 쌓일 거고 국토부에서 2016년 동안 수행한 환경영향평가 정보가 여기 쌓일 거고 또 다른 기관이 쌓이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시민 입장에서라면 원래 아까 BRM 정보가 시민에게 공개되는 걸로 예정하고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이게 오픈점, 지우점, KR 같은 데 다 공시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쫙 기능 분류를 찾다가 이 단위과제를 만났어요.
단위를 딱 클릭하면 뭐가 보여요? 세 개의 카드가 보이는 거죠. 2016년도. 그러면서 환경부는 이 과제에 대해서 이런 일을 했네. 국토부는 이렇게 했네. 또 다른 기관이 이런 걸 했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신전정서 시스템은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였거든요. 그냥 신전정서 시스템은 이런 BRM 같은 게 없이 그냥 신전정서 시스템 안에 우리는 이런 업무를 수행해. 그래서 단위물을 다 정의한 다음에 그 밑에 그냥 기록을 달아놓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분류라고 하는 게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게 없고, 게다가 모든 정부의 공통된 어떤 분류라는 게 없었어요. 이게 사실은 정부기관 전체를 총괄하는 어떤 분류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예요. 굉장히 여러 분야에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인데, 근데 좀 안 좋은 얘기를 하자면, 이 BRM 정부가 그럼 이런 단위과제까지의 이 정보들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까도 3레벨까지 보면서 좀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 한 것처럼 레벨 간 정보도 그렇고 단위과제들이 잘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엉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 활용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 단위과제 자체를, 이 기능 체계 자체를 오픈하지 않으니까 잘 활용이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그러니까 분류체계는 되게 중요한 거다. 분류체계를 잘 정비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 분류를 통해서 기록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나 정보나 예산이나 모든 걸 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BRM 정보를 정비하는 사업을 했어요. 3억 8천 뭐 이렇게 들여서. 왜냐면 그 단위과제라고 하는 게 빚이 작거든요. 근데 서울시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단위과제 하나하나를 다 검토하고, 이거 단위과제 맞아. 이렇게 이름을 정하자. 뭐 이렇게 하기까지 굉장히 많이 돈과 시간을 들여서 정비를 했어요. 서울시는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중앙행정기관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거 손을 놓아버렸어요. 근데 그게 아까 때 그런 얘기 했죠.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그 시스템은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 정보가 어떻게 들어가길 원했던 게 있어요. 근데 그 의도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되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 시스템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교육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불행의 단초는 뭐였냐면 2006년도 말에 우리나라 시스템이 만들어졌잖아요. 2007년도에 막 보급을 시작했어요. 2008년 2월에 대통령이 바뀌었죠. 그거예요. 시스템이 정착되기 전에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통령 비서실의 이지원 시스템 기능의 80% 거의 다 문 닫고 위민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전자적인 환경에 굉장히 익숙했고 전자 결제로 올라오지 않으면 결제하지 않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다 대면으로 다시 바뀐 거예요. 이지원을 쓸 일이 없죠. 그러니 이지원을 모태로서 만든 전 정권에, 게다가 정치가 색깔도 다른데 전 정권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을 열심히 교육시키고 전파하고 잘 쓰게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행정기관은 모든 자리의 사람들이 계속 로테이션돼요. 초기에 BRM 담당했던 사람은 BRM의 의미를 알았을 거예요. 다른 자리를 갔겠죠? 딴 사람이 왔어요. 이건 뭐지? 그냥 데이터 들어오면 오케이. 다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BRM에 대해 교육하지 않고 문화를 어떻게 써야 될지 교육하지 않으니 제대로 쓸 리가 없죠. 그래서 지시사항기는 안 씁니다. 회의기는 안 씁니다. 일정기는 안 씁니다. 일지도 안 씁니다. 남은 건 문서관리 카드와 메모 2개만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업무관리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전자문서 시스템이라는 것과 업무관리 시스템은 이름이 다르잖아요. 전자문서 시스템은 전자문서를 중심으로 하고 하니까 문서를 만들고 결제하려는 거구나. 업무관리 시스템은 뭐예요? 업무를 하려는 거구나. 그 업무를 한다는 거는 윗사람 입장에서는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혹시 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는 않나?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빨리 불러서, 너 일이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회의를 왜 그런 걸 갖고 해요? 왜 거기 왜 출장을 가니? 지금 해야 될 일은 이건데, 급한 지시가 내려왔는데 또 지금 이걸 해야지 왜 그걸 하니?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록관리자 입장에서 뭘 봐야 되냐면, 당장 간에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플러스 오프라인에서 한 건 다 사라져요. 그 사람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거 그때 듣고 공중으로 다 사라지죠? 근데 업무관리 시스템에 일정이 남고 일지가 남으면 기록으로 남아요. 그걸 기록으로 다 캡처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그 일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이것이 일이구나. 소위 뭐 정책 실명제며 뭐며 업무의 투명성은 그죠? 그 과정이 얼마나 기록이 잘 남겨져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기록화하려고 만든 게 업무관리 시스템인데 아무도 기록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업무관리 기록은 안 해요. 그게 이제 과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단위과제가 엉망이에요. 과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목적별 분류 아무도 안 써요. 너무 아쉬워요. 너무 좋은, 사실 굉장히 이런 게 잘 활성화되면 너무너무 좋은 시스템인데 그렇게 계속 쇠락해 가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저는 그냥 한 시민으로서 생각할 때 그래요. 공공조직의 소위 무능하다,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봐요.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업무 분류체계, 기능 분류체계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만들게 되는 문서들을 하루하루 볼 수 있는 그런 체계, 그걸 통해서 시민이 자연스럽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 뭐 이런 게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의도됐던 게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그렇게 쓰이지 못하고 다 이제 기능이 마비가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아쉽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기타 공공기관 중에 한 군데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업무관리 시스템 설계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 끝났는데 원래 이 취지, 우리나라 시스템이 원래 가졌던 이 취지를 최대한 다 살려서